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제가 생각하는 관세 이슈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결론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 성장 둔화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될지 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시장이 하락한 이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정치 리스크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관세 부여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었죠. 두 번째로는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된다는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료들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 둔화 이슈들을 본격적으로 반영을 하게 될 가능성들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제가 생각하는 투자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리스크는 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관세를 내리기 위해서 관세를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 보이시는 총 7가지 전략의 관세 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는 거죠. 첫 번째로 초반부터 트럼프가 관세를 많이 부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세를 이렇게 많이 부여할 거니까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1단계까지만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에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2단계부터는 위협적인 발언들과 압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나라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실제로 한 방을 보여주면서 관세를 실제로 때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관세를 때리게 되었을 경우부터는 협상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돈을 주면 우리 기존에 부여했었던 관세 부여했던 것들 철회해주겠다, 이런 식의 전략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4단계 시그널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협상이 완료가 될 것이고, 나쁜 조건이 된다라고 한다면 협상이 중단이 될 가능성들이 높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의 모멘텀으로 관세 전략이라고 하는 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는 첫 번째 단계에서 관세를 생각보다 되게 높게 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야,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유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관세를 부여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물가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전년 대비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냐, 이게 핵심이에요. 자, 올해 물건 가격이 10,000원인데 내년에 10,000원으로 그대로라면 인플레이션은 0%입니다. 자, 이게 어떤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관세를 부여를 한다라고 해보죠. 관세를 부여를 해가지고 물가가 11,000원까지 올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10%까지 상승을 해버리게 된 거죠. 자, 이렇듯 초반에 관세를 세게 부여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거 맞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관세를 부여하고 나서 나중에 관세를 내렸다라고 해보죠. 1년 뒤에 관세를 내리게 되었을 때는 물건 가격이 11,000원에서 1,500원으로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물가 5% 하락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 본질은 원래는 10,000원에서 1,500원까지 물가는 어떻게 된 거죠? 원래 물가는 5%가 상승을 하게 된 건데, 지금 이슈는 뭐다? 초반부터 물가를 많이 상승을 시키고 나서 1년 후가 되었더니 물가가 하락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이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시장의 생각은 그럼 뭐가 되냐면 초반에는 물가가 올라서 싫었는데 생각보다 금방 물가가 잡히네, 이걸로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핵심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초반에 관세를 5% 정도만 부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가가 5%가 상승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관세를 10%까지 올려버리는 거죠. 자, 관세가 지금 5% 정도가 더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5%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도 인플레이션이 똑같이 5%가 또 상승해버리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는 뭐다?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야, 작년부터 지금까지 물가가 계속 오르기만 하고 있잖아. 앞으로도 물가가 더 오를 수 있으니까 미리 물건 사두자라고 하면서 물건을 먼저 매수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해서 물가가 오를 것 같다면 실제로 물건 가격이 올라버려요. 올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작년부터 오는 날까지 5% 정도의 물가가 계속 상승을 했다면 내년에도 5% 정도가 물가가 상승할 것 같다면서 임금을 요구할 때 우리 임금 5% 올려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임금을 5% 올리게 된다면 물건 가격도 5% 정도가 또 올라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제압할 필요가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을 제압하기 위해서 바라봤더니 초반부터 관세를 강력하게 부과를 하게 되고 그 다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초반에는 물가가 올라서 싫었는데 금방 물가가 잡히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는 트럼프가 물가 이슈까지 고려를 하면서 관세를 부여를 해야 된다면 초반부터 최대한 빠르고 그리고 최대한 많이 관세를 부여하는 게
물가를 안정화시키기에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처음에는 관세 5% 올리고 10% 올리고 15% 올리고 이렇게 해 버리면 고물가 시나리오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악재고, 초반부터 빠르고 그리고 많이 부여를 한다면 초반에는 물가가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에는 떨어질 수가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초반부터 관세를 많이 올렸을 때도 연준에서도 통화 정책을 펼치기가 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바라봤을 때 이는 트럼프의 정책상으로도 초반부터 관세를 많이 부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협상을 잘해주면 관세 내릴게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전략상으로도 잘 맞고 물가도 안정화시키기에는 이 전략이 더 좋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내용들을 알고 있다면 관세 이슈는 25년도 초반에 몰빵이 될 거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고, 초반에 25년도 초반에 모든 게 몰빵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타이밍 때 주식 시장의 하락 압력들은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뭐다? 트럼프의 관세 이슈들 초반에 있었던 1에서 3단계의 시나리오들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르게 생각을 한다면 뭐다? 초반부터 지금 이 악재들을 다 반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회복할 시나리오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관세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게 2022년도쯤에는 회복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물론 이게 2026년이 아니라 2025년도 4월 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반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핵심은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지금보다는 더 세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 기대감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 번 더, 관세 이슈는 25년도 초반에 몰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도 초반에 몰빵을 하다 보니까 야, 지금보다는 관세 이슈가 더 세지지 않을 거야 할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하게 관세가 부과될 때 있죠. 그때가 제가 보기에는 관세 이슈에서 피스크가 될 가능성들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지금 관세 이슈보다 더 세지지 않을 것 같다는 재료가 뜬다면 그때 관세 이슈는 소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관세를 20% 부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관세를 40%까지 부여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악재가 돼요. 근데 40%까지 부여하겠다라고 해놓고 나서 관세를 60%까지 부여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악재가 되겠지만 40%까지 관세를 부여한 상태에서 60%까지 부여할 수 있을까 봤을 때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관세 이슈가 막 40%까지 부여한다라고 하는 이런 악재가 떴을 때가 주가에 저점이 될 가능성들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관점에서 저는 관세 이슈를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25년도 초반에 관세 이슈로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는 중장기 미래를 바라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저가 매수를 노릴 수 있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의 내용에서 제가 생각하는 관세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그다음으로는 경제 둔화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경제가 둔화가 된다는 거랑 경제가 둔화가 될 것 같다는 우려랑 다르다는 점이고,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지금 경제가 둔화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바라봤을 때 둔화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핵심 포인트는 24년도 8월 달쯤에 경제가 과열인 구간에서 정상 구간으로 돌아왔었고 경제가 회복하나 싶었더니 다시 한 번 더 경제가 빠르게 식어가는 구간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구간은 정확히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 중간에 도달을 해 있는 상태이고 한 4월 달까지, 5월 달까지는 경제 둔화가 조금 더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저는 4월 달과 5월 달 여기까지는 경제가 둔화가 될 거라고 이미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그 이후부터는 반등을 해서 회복할 거라고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냐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전에는 경제가 너무 좋아라고 하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그런데 야, 생각보다 경제가 나쁘네라고 하면서 경제가 폭락을 했죠. 그 다음에 야, 이거 경기 침체이다라고 하면서 경제가 급등하고요. 지금은 어떤 구간이다. 야, 경제가 둔화가 된대라고 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사람들은요, 이미 경제가 둔화가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이 발생을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는 경제가 조금 적당히 이 정도까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미친 듯이 폭락할 거야라고 하는 거의 바닥까지 뚫고 내려올 정도로 경기 침체를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에서는 훨씬 더 공포를 느끼고 경기 침체를 읽으면서 매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될 가능성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핵심 본질은 무엇이냐? 실제로 경기가 둔화가 된다는 것보다 시장에서는 훨씬 공포를 느끼고 매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냐면 경제가 과열되었던 시기가 24년도 상반기쯤이었다면 지금 구간은 정상 구간에 도달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주식시장
이 사이에서 경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더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바라보는 경제는 정상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경기가 둔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정상 구간이라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렇게 정상이 이 구간에서 지금 오늘날 24년도 3월 달인 이 구간에서 시장은 이 3월 달 구간에서 4월 달쯤이 되었을 때 경기 침체다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이 대폭락하는 이 시나리오를 읽을 가능성들은 있으나 제가 바라보는 시나리오들은 이미 정상 구간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정상 구간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갭 차이 있죠. 시장은 침체를 바라보지만 저는 정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률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읽어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정상 구간이냐 아니면 침체 구간이냐 앞으로 이 경제 전망들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게 어디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주식시장이 침체까지 반영을 해서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다음 달에 실제로 경기 침체 데이터가 와도 주식은 반등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이런 거예요. 주식시장이 침체를 생각을 하면서 이미 주가가 다 빠져버린 상태라면 다음 달에 주가가 다음 달에는 실제로 침체가 막 온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완전 대폭락 정도의 침체를 반영을 했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까 적당한 경기 침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주가가 반등해 버릴 수가 있다고요. 실제로 경기 침체가 찾아와도 이미 주가는 침체를 미리 반영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시장에서 침체를 느끼는 구간들이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정답 몰라요. 모르지만 저의 생각은 어떠하냐면 경제가 둔화가 될 것 같다는 이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폭은 5,700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5,700포인트의 의미는 뭐냐면 어쨌든 5,700포인트에서 주식시장이 계속 반등을 하고 주식시장이 더 상승을 하려면 경제는 항상 좋아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경제가 좋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정상 구간에서 경제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5,700 이상 포인트에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경제가 둔화가 돼가지고 침체 구간에 도달을 한다라고 친다면 이때부터는 중요한 게 뭐다? 바로 경제 둔화를 미리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400포인트까지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400에서 5,700포인트는 뭐냐면 경제가 둔화가 될 것 같다는 이거 있죠. 이 걱정을 실제로 선반영하는 구간들이 해당 구간들이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5,400에서 5,700포인트는 뭐다? 경제 둔화를 실제로 선반영하고 있는 구간들이 5,400에서 5,700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5,400포인트를 깨버린다라고 친다면 이거는 경기 침체까지도 충분히 선반영을 해버린 구간이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지금 관점에서 제가 바라본다면 5,700포인트는 경제가 둔화가 될 것 같다는 우려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구간들이고 5,400에서 5,700포인트는 실제로 경기 둔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시장에서는 이 경제가 둔화가 될 것 같다는 이 확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선반영할 수 있는 구간들이 언제다? 5,400에서 5,700인 거죠. 그러면 이런 식의 관점들을 안다면 우리는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까지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3일 전에 제가 멤버십 포트폴리오 영상으로 올려드렸었는데 채권과 주식의 포트폴리오들 어떻게 비중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경제가 둔화가 될 것 같을 때 주식이 얼마나 하락할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번에 경제가 둔화가 될 것 같다 했을 때 한 5,400포인트까지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은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될지 안 될지가 몰라요. 만약에 경제 둔화가 아니라 경제가 좋다는 지표가 뜬다면 주식시장은 반등해 버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느냐? 경제가 둔화가 될 때 주식은 얼마나 하락할까? 그러면 이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인가? 이걸 물어보고 주식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을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둔화가 되어서 주식시장이 하락하더라도 타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내가 경제가 둔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제가 반등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경제 둔화의 손실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자산들을 샀는데 주식이 반등해버리게 되면 내가 손실을 방어하려고 샀던 자산들이 손실해 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핵심 본질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고 숫자까지 적어낼 수가 있다면 포트폴리오 전략들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경제가
좋던지 나쁘던지에 상관없이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비중보다는 채권의 비중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주식 가격들이 충분히 하락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채권의 비중들에서 주식 비중으로 옮길 가능성들이 높겠죠. 이런 식의 관점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 다음에 매매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관세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 그리고 성장 둔화 이슈에 대한 제 생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셔가지고 투자 전략 세우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두 가지 이슈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최종적으로 하는 것보다 포트폴리오 전략까지도 세울 수 있다는 전략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